여보, 나 여기서 못 살겠어. 제발 올라가자.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퇴직금과 평생 모은 저축을 모두 쏟아부은 제주 전원주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 믿었는데 채 1년도 안 돼서 아내는 쓰러졌고 저는 무릎이 망가졌고 집은 곰팡이 천지가 됐습니다. 김포공항에서 20년 넘게 시설 관리한 사람이 집 하나 못 관리하겠어? 제 착각이었습니다. 딸이 병원 가까운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내가 렌트부터 살아보자고 했을 때 전부 무시했죠. 그 결과는요?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팔 기회마저 놓쳤고 지금은 통장에 몇백만 원만 남았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제주 악몽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제 이름은 권종순, 올해 65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조금 부끄럽지만 혹시나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김포공항에서 시설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입사해서 20년 넘게 한결같이 다녔던 직장이었죠. 정확히는 공항 건물들의 정기, 설비,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였는데 그 지역에서는 나름 안정적인 직장으로 인정받는 곳이었습니다. 최종 연봉은 8천만 원대 후반 정도였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퇴직금으로 꽤 큰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평생 모아둔 저축까지 합치니 통장에 제법 목돈이 쥐어졌죠.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이 정도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내는 올해 62입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지만 살림을 정말 꼼꼼하게 챙기는 사람이에요. 날씨나 습기에 유난히 민감해서 장마철만 되면 집안 곳곳에 제습제를 놓고 빨래 건조에 신경을 엄청 쓰는 편입니다. 저희에게는 자식이 둘 있어요. 큰딸 서연이는 38인데 항공사에서 지상직으로 일하고 있고 작은 아들 민수는 35으로 당시에 제주도에서 관광 관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연이는 직업 특성상 부모 건강이나 생활 접근성에 대해 늘 걱정하는 편이었어요. 퇴직하고 나니까 시간이 정말 많더라고요. 처음 한두 달은 집에서 쉬는 게 좋았는데 석 달쯤 지나니까 삶이 너무 무료해졌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 챙겨 먹고 작은 전기 주전자에 물 끓여서 혼자 커피 내려 마시고 TV 보다가 낮잠 자고 그게 전부였어요. 20년 넘게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던 몸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그때가 2022년 초였는데 마침 코로나 시국이라 집에만 있다 보니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주도 전원생활 영상들이 자꾸 제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한라산 보이는 곳에서 아침 커피 마시는 장면,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요리하는 모습, 조용한 마을에서 여유롭게 산책하는 영상들 보면 볼수록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 민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제주 부동산 분위기 진짜 좋아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전원주택 찾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코로나 끝나면 관광도 더 터질 거고요. 민수는 당시 제주에서 관광업체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민수야, 아빠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으니까 집 보러 다니실 때 같이 다닐게요. 걱정 마세요. 아들이 제주에 있다는 게 정말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민수가 현지 사정도 잘 아니까 문제 없겠다 싶었죠. 그날 밤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제주도 가서 살까? 아내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생각보다 긍정적이었습니다. 시내는 관광객도 많고 시끄러울 것 같은데 조용한 곳이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아내의 대답에 용기를 얻어서 저는 본격적으로 제주도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카페도 가입하고 부동산 앱도 깔고
제주도 이주 관련 유튜브 영상도 수십 개를 봤어요. 그러면서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내가 살아야 할 곳이구나. 남은 인생을 여기서 여유롭게 보내면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공항시설을 관리했다는 경력이 저를 너무 자만하게 만들었던 거죠. 내가 공항 인프라 관리를 20년 넘게 했는데 집 하나 못 관리하겠어? 게다가 민수도 제주에 있잖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시설 관리와 주택 관리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2022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제주도를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이틀 정도 머물면서 집을 보러 다녔어요. 항공료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갔지만 평생 살 집을 고르는 건데 이 정도는 투자해야지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주 시내 쪽도 봤는데 집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작은 아파트도 몇억 원을 호가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중산간 지역을 추천받았습니다. 사장님, 중산간은 공기도 좋고 조용해요. 관광객들도 안 오고 진짜 전원생활 하시려면 여기가 딱입니다. 중개사의 말이 솔깃했어요. 그곳은 한라산 중턱 쪽에 있는 어느 작은 마을이었는데 한라산이 정말 가까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땅 250평에 건물 40평짜리 단독주택을 발견했죠. 집은 20년이 훨씬 넘은 오래된 집이었어요. 외벽에 균열도 좀 있었고 창문도 낡았고 바닥도 일부 들뜬 곳이 있었습니다. 집이 좀 오래되긴 했는데 골조는 튼튼해요. 리모델링 하시면 정말 멋진 집 되실 겁니다. 중개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가격은 1억 8천만 원 정도였어요. 경기도나 서울에 비하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었죠. 중산간이라 접근성이 떨어지고 오래된 집이라서 상대적으로 싼 거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집을 둘러봤어요. 마당이 넓어서 텃밭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고 주변이 정말 조용했습니다. 차 소리도 거의 안 들리고 새소리만 들렸어요. 아내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여기 공기 정말 좋네요. 시내보다 훨씬 조용하고 그날 저녁 근처 카페에서 감귤차를 마시면서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그런데 집이 너무 낡은 것 같아요. 리모델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20년 넘게 공항시설 관리했는데 이 정도 집 상태 파악하는 건 문제없어. 그래도 우리 일단 렌트부터 살아볼까요? 한 6개월 정도 살아보고 괜찮으면 그때 사는 게. 아내의 그 말이 지금 생각하면 정말 현명한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 말을 무시했어요. 여보, 렌트로 살면 돈만 나가잖아. 어차피 살 집인데. 빨리 사서 들어가는 게 나아. 게다가 민수도 여기 있으니까 뭐 문제 생기면 바로 해결되지. 그래도 겨울은 한번 겪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주도 겨울이 춥다던데. 에이, 괜찮아. 요즘 단열 기술 좋잖아. 리모델링 제대로 하면 돼.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아내의 직감을 무시하고 제 경력만 믿었던 거죠. 리모델링 비용까지 계산해보니 총 얼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어요. 제 퇴직금과 저축을 거의 다 쏟아붓는 거였지만 평생 살 집인데 이 정도는 투자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전화로 말했어요. 그런데 딸 서연이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겨울에 눈 오면 길 막히잖아요. 중산간은 진짜 외진 곳이에요. 괜찮아. 차 있으면 되지 뭐. 아버지, 병원은 가까워야 해요. 아버지 혈압약도 드시잖아요. 응급실 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서연이는 항공사에서 일하면서 여러 케이스를 많이 봐서 그런지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걱정했습니다. 병원이야 차로 30분이면 되는데 뭐 제주도에 병원도 있고. 아버지, 제 말 들어요. 일단 렌트로 1년만 살아보세요. 그게 안전해요. 하지만 저는 딸 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살다 보면 적응하는 거야. 걱정 마라. 아들 민수는 오히려 적극적이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자주 갈게요. 여기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민수 말에 더 안심이 됐죠. 현지에 아들이 있으니 든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2022년 초여름쯤 저는 그 집을 1억 8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을 치르고 나니까 정말 실감이 났어요. 이제 나도 제주도 사람이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 최악의 결정이 될 줄은. 계약하고 나서 아내한테 또 한 번 말이 나왔습니다. 여보, 그래도 리모델링 업체는 동네 이장님한테 물어보고 추천받는 게 어때요? 현지 사정 잘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믿을 만한 곳 소개해 주실 거예요. 아내의 그 말도 정말 현명한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무시했어요. 그럴 필요 없어. 내가 20년 넘게 공항에서 시설 관리하면서 업체 선정하고 감독한 게 한두 번이야? 좋은 업체 고르는 건 내가 더 잘 알아. 그래도 제주도는 우리가 모르는 곳이잖아요. 여보,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심합니다. 공항시설 관리 경력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자만했는지 아내 말대로 현지 정보망을 활용했어야 했는데 제 고집 때문에 그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인터넷으로 제주도 리모델링 업체를 여러 곳 찾아봤어요. 후기도 보고 견적도 받고 마침내 괜찮아 보이는 업체 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대표가 직접 집에 와서 상태를 점검했어요. 사장님, 제주도는 습기가 많아서 단열을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고생합니다. 그리고 중산가는 겨울에 바람이 정말 세거든요. 창문도 이중창으로 확실하게 해드려야 해요. 그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전문가처럼 보였거든요. 그럼 견적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내부 전체 공사가 필요하고요. 벽지, 바닥, 천장, 주방, 욕실 전부 새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열재 보강하고 창문을 이중창으로 교체해야 하고 지붕 방수 작업하고 외벽도 보강해야 해요. 얼마나 들까요? 전체 합쳐서 한 8천만 원 중반대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순간 깜짝 놀랐어요. 집값보다 리모델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였으니까. 하지만 저는 어차피 평생 살 집인데 제대로 해야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2달 정도면 끝납니다. 여름 끝나기 전에 입주하실 수 있어요. 업체 대표의 자신만만한 대답에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으로 꽤 큰 돈을 먼저 줬어요.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게 보였지만 곧 끝나겠지라는 생각으로 참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업체는 제주도에서 여기저기 사고를 치고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동네 이장님한테 물어봤더라면 절대 계약하지 말라고 했을 거라더군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제 경력을 너무 믿었으니까. 공항에서 계약서를 수천 건 검토했는데 이 정도 계약서쯤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하게 보지도 않았어요. 중도금 조건이나 AS 조항 같은 것도 대충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심하지만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몰랐습니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철거 작업이었어요. 낡은 벽지 뜯어내고 바닥 장판 드러내고 싱크대 뜯어내는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동안 근처 민박집에 머물면서 매일 공사 현장을 확인하러 갔어요. 민박 비용도 하루에 몇만 원씩 나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름 중순쯤 내부 골조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단열재를 벽과 천장에 빼곡히 채워놓고 새 석고보드를 대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뭉클했어요. 정말 내 집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런 실감이 들었거든요. 아내는 주방 구조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여보, 싱크대는 꼭 넓은 걸로 해줘요. 설거지할 때 불편하면 매일 스트레스예요. 알았어, 걱정 마. 저는 아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방 상판도 괜찮은 걸로 골랐고 수납 공간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름이 끝나가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업체 대표한테 전화했죠. 사장님, 언제 끝난다고 했는데 아직도 한창이네요. 죄송합니다. 자재 납품이 좀 늦어져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결국 공사는 가을이 다 지나서야 끝났습니다. 중도금도 그 사이에 더 나갔고요. 조금씩 불안하긴 했지만 집이 점점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니까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드디어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업체 대표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장님, 다 끝났습니다. 한번 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아내와 함께 집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말 감탄이 나왔어요. 완전히 새 집이었습니다. 새하얀 벽에 반들반들한 바닥, 깨끗한 주방과 욕실, 창문을 열면 한라산이 시원하게 보이고 마당 너머로 펼쳐진 초록빛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정말 멋지네요. 우리 집이 이렇게 예뻐질 줄 몰랐어요. 아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기뻤어요. 평생 모은 돈을 거의 다 쏟아부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잔금을 치렀습니다. 총 리모델링 비용과 집값을 합치면 통장이 거의 바닥났어요. 제 퇴직금과 저축 중에서 거의 전부를 쓴 셈이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몇백만 원 정도뿐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생활비만 아끼면 되지, 집은 완벽하니까. 더 이상 돈 들어갈 일도 없을 거야.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순간이었습니다. 전 재산의 90% 이상을 한 곳에 몰빵한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아내 말대로 렌트부터 살아볼 걸, 딸 말대로 병원 가까운 곳으로 갈 걸, 동네 이장님한테 업체 추천받을 걸, 그런 후회들이 나중에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을이 끝나갈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빌라에 있던 짐을 정리해서 제주로 보냈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직장 생활하면서 전세로 살다 보니 가구도 별로 없었거든요. 이사 짐 비용으로 100만 원이 좀 넘게 들었어요. 드디어 제주도로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설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렌터카를 빌려서 중산간 우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제주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거실에 소파를 놓고 안방에 침대를 설치하고 주방에 냉장고와 가스레인지를 배치했습니다.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정말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라는 실감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간단하게 저녁을 차렸어요. 제주에서 산 고등어를 구워서 밥과 함께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라산의 노을이 지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여보, 우리 잘 선택한 것 같아.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아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거의 모든 돈을 투자한 이 집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곧 현실이 저희를 덮쳐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첫 며칠은 정말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렸고 공기가 정말 맑았어요. 마당에 나가면 풀냄새가 났고 멀리 한라산이 보였습니다. 여보, 진짜 여기 공기 좋네. 숨 쉬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 아내가 밝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불편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트를 가려면 차로 20분 넘게 걸렸고 편의점도 차로 10분은 가야 했습니다. 여보, 우유 떨어졌는데 편의점 좀 다녀올게. 그렇게 말하고 차 시동 걸고 나가는 게 처음엔 운동 삼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매번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피곤해지더라고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난방비 고지서가 처음 나왔습니다. 30만 원대 후반이었어요. 경기도 빌라에서 낼 때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여보, 난방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단열 제대로 했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집이 넓잖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안했어요. 통장에 남은 돈이 별로 없는데 난방비가 이렇게 나가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아들 민수가 주말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내지. 민수야, 내일은 어때? 아, 요즘 관광객이 생각보다 많이 안 와요. 코로나 끝났는데도 회복이 더디네요. 민수 얼굴에 그늘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곧 좋아지겠지 싶었거든요. 겨울이 본격적으로 왔습니다. 제주도 겨울이 생각보다 훨씬 춥더라고요. 특히 중산가는 바람이 정말 강했습니다. 집 밖에 나가면 바람에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보일러를 세게 틀어도 집안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에는 추워서 이불을 두껍게 덮어야 했어요. 여보, 단열 제대로 했다며? 왜 이렇게 추워?
글쎄, 중산간이라 원래 추운가 봐. 그렇게 넘기긴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겨울 난방비가 나왔습니다. 50만 원이 넘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니야? 확인해 봐야겠어. 하지만 잘못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중산간 추위에 보일러를 계속 돌리다 보니 그렇게 나온 거였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말대로 렌트부터 살아볼 걸, 겨울을 한번 겪어보고 결정할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의 모든 돈을 쏟아부은 뒤였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겨울의 추위와 높은 난방비로 힘들었지만 봄이 오니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마당에 잡초가 자라기 시작했고 날씨도 따뜻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텃밭 만들어 볼까? 아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해보자. 마당 한쪽을 정리해서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한 20평 정도 됐을까요? 거기에 상추, 고추, 쑥갓 씨앗을 심었어요. 아내가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돌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보, 여기서 키운 채소로 쌈 싸 먹으면 정말 맛있을 거야. 그러게,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아내와 저는 텃밭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참 소소하게 행복했습니다. 4월 제주도에 봄이 완전히 왔습니다. 집 근처 들판에 유채꽃이 피고 벚꽃이 만발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산책하면서 그 풍경을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런 게 진짜 삶이구나. 도시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여유로움이야. 그때가 정말 제주 생활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마트 가는 게 멀다는 것도, 병원이 멀다는 것도, 대중교통이 없다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오히려 이게 전원 생활의 매력이지, 조금 불편한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아직 건강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큰 문제가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이었죠. 5월 초 큰딸 서현이가 아이들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8살, 6살 손주 2명이 왔는데 아이들은 넓은 마당을 보자마자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축구공 가지고 놀고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고 풀밭에 누워서 하늘을 보고 도시 아파트에서는 할 수 없는 놀이였죠. 할아버지, 여기 진짜 좋아요. 또 올게요. 손주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이래서 제주도로 온 거구나. 이런 게 진짜 행복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이도 그날 남편이랑 함께 왔었는데 둘 다 좋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래, 우리는 여기가 정말 좋다. 자식들 앞에서 뿌듯한 마음으로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자신감이 넘쳤어요. 5월 말 텃밭에 심었던 상추가 드디어 수확할 만큼 자랐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텃밭에서 키운 상추로 쌈을 싸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시중에서 사 먹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싱싱하고 아삭했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맛있어. 우리가 직접 키운 거라 그런가? 그러게, 다음엔 더 많이 심어야겠어. 아내는 완전히 텃밭에 푹 빠져 있었어요. 고추도 잘 자라고 있었고 쑥갓도 무럭무럭 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확신했습니다. 우리 선택이 맞았구나. 여기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건 봄과 초여름의 아름다움에 속은 거였습니다. 제주도의 진짜 시험은 장마철부터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6월 초 생활비 계산을 해봤습니다. 마트가 멀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큰 장을 봤는데 한 번 갈 때 10만 원 넘게 썼어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셈이었습니다. 거기다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합쳐서 한 달 총 생활비가 100만 원 좀 넘게 나왔습니다. 제 국민연금이 월 80만 원 정도 나왔고 아내 기초연금이 30만 원 정도 나와서 거의 맞아떨어졌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살만하네. 통장에 있는 돈 안 건드리고도 살 수 있겠어. 그렇게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6월 중순 아들 민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요. 관광객이 예상보다 훨씬 적게 와서. 그래? 괜찮아지겠지 뭐. 저도 그러길 바라는데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민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들 회사 일이 저희 생활과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민수 회사가 망하면서 저희 집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받을 곳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걸. 6월 말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 장마는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하루 종일 비가 쏟아지는 날이 일주일 넘게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비 좀 오는 거야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비 진짜 많이 오네. 그러게, 제주도가 원래 비가 많이 온다더니. 우리는 그저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요. 안방 천장 모서리 부분을 가리키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천장에 물이 스며든 흔적이 있었습니다. 동전만 한 크기의 얼룩이었는데 만져보니까 축축했어요. 이게 뭐야?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리모델링할 때 지붕 방수를 분명히 했는데 벌써 물이 새는 거예요. 여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아내 목소리에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일단 업체한테 연락해보자. 바로 리모델링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연결이 안 됐어요. 이상하네. 왜 전화를 안 받지? 불안한 마음에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전화했지만 역시 불통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 얼룩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혹시 더 커지는 건 아닐까? 집 전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불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행복한 꿈이 깨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사흘째 리모델링 업체에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불통이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그 업체 사무실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차를 몰고 1시간 넘게 달려서 제주 시내에 있는 그 업체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유리창 안을 들여다봤는데 텅 비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지? 옆 가게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저기 리모델링 업체 어디 갔어요? 아, 거기요? 한 달 전에 폐업했어요. 네? 폐업이요? 네, 여기저기서 사고치고 야반도주했다던데요. 돈 떼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래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거의 모든 돈을 주고 공사를 맡겼는데 업체가 사라진 거예요. AS는커녕 연락조차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20년 넘게 공항에서 업체 관리하고 계약서 검토했는데 내가 이렇게 당하다니. 차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자괴감이 들었어요. 아내 말대로 동네 이장님한테 물어볼 걸, 현지 정보를 활용할 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업체가 폐업했대. 뭐라고요?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해요?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일단 다른 업체를 불러서 점검받아 보자. 할 수 없이 인터넷으로 다른 수리 업체를 찾아서 연락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기술자가 다음 날 집에 왔어요. 기술자는 지붕에 올라가더니 한참을 살펴보고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지붕 방수 처리가 제대로 안 됐네요. 여기저기 틈새가 보여요. 이거 제대로 하려면 100만 원은 넘게 들 겁니다. 100만 원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기분이 정말 나빴어요. 리모델링한 지 고작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추가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일단 견적서 보내주세요. 기술자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이거 계속 이렇게 돈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내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100만 원 넘게 들여서 수리를 해도 과연 또 문제가 안 생길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7월 초 결국 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비만 오면 물이 새는데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계약금으로 먼저 돈을 줬습니다. 통장 잔고가 또 줄었어요. 일주일 정도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지붕 전체를 다시 방수 처리하고 천장 석고보드 중 물먹은 부분을 교체했어요. 이제 괜찮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기술자가 자신 있게 말했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말했던 업체가 있었으니까요. 7월 중순 장마가 계속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실 벽지가 들뜨기 시작한 거예요. 창문 근처 벽이 축축해지면서 벽지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손으로 눌러보니까 물컹물컹했어요. 여보, 이거 곰팡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원래 습기에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불안했습니다. 제습기를 몇 대 사서 하루 종일 돌렸어요. 제습기 한 대에 20만 원대 중반씩 해서 또 돈이 나갔습니다. 전기세도 덩달아 올라갔어요. 여보, 제주도가 원래 이렇게 습한가요? 글쎄, 섬이니까 그런가 봐.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산간 지역이 특히 습도가 높다는 걸,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아니 알았더라도 무시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제 경력만 믿고 있었으니까요. 8월이 되자 욕실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리콘 부분에 검은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닦아내도 계속 생겼습니다. 환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제주도 습도가 워낙 높다 보니 욕실이 항상 눅눅했거든요. 이거 실리콘 다시 해야겠어. 결국 또 업체를 불렀습니다. 욕실 실리콘 전체를 새로 하는데 30만 원 넘게 들었어요. 지붕 수리부터 시작해서 석 달 동안 집 수리비로만 벌써 150만 원 넘게 나간 겁니다. 여보, 이거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아내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고쳤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9월 초 본격적으로 가을이 오면서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어요. 안방 바닥 장판 일부가 들뜬 거예요. 창문 아래쪽 바닥이 밟을 때마다 푹 들어갔습니다. 장판을 살짝 들춰봤더니 밑에 물기가 차 있더라고요. 이게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정말 답답했습니다. 리모델링 할 때 분명히 방수도 하고 단열도 했다고 했는데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또 업체를 불러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단열재가 부족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 부분에서 결로가 생기면서 바닥에 습기가 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닥 장판 다시 깔아야 할 것 같은데요? 견적을 받아보니 또 수십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두면 곰팡이가 번질 테니까요. 그때부터 생활 인프라 문제도 점점 심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 혈압이 갑자기 올라갔어요. 평소에 고혈압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머리가 지끈거리고 어지러웠습니다. 여보, 병원 가야겠어. 급하게 차에 타고 근처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차로 25분 넘게 걸리는 거예요. 경기도에 있을 때는 집 앞에 병원이 있어서 걸어서 몇 분이면 갔는데 여기서는 차 없이는 어디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혈압을 재보니까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약을 좀 더 강하게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야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계속 문제가 터지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가을이 깊어지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중산간 겨울바람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11월 말부터 바람이 불면 집 전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창문을 아무리 꽁꽁 닫아도 바람 소리가 쌩쌩 들렸어요. 밖에 나가면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는 훨씬 넘는 것 같았습니다. 산책을 나갔다가 5분도 못 버티고 돌아온 날도 있었어요. 바람이 너무 세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난방비도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12월 난방비가 40만 원대 중반이 나왔어요. 1월에는 5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경기도에 있을 때보다 2배 이상 나오는 거였어요. 보일러를 약하게 틀면 집이 너무 추웠고 세게 틀면 난방비 폭탄이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난방비 나가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봄 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저도 불안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점점 힘들어했습니다. 여보, 여긴 여행지지 사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아내의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도 이미 느끼고 있었거든요. 처음 6개월은 신기하고 좋았지만 1년을 살아보니까 현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겨울을 지나 2024년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작년 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3월 어느 날 딸 서연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엄마 목소리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걱정 마.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 저도 불안했습니다. 아내는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잔다고 했어요. 습기 때문에 이불이 눅눅한 느낌이 든다면서요.
빨래도 잘 안 말라서 집안에 퀴퀴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관리도 점점 버거워졌어요. 250평이라는 게 처음에는 좋아 보였는데 관리하기엔 너무 넓었습니다. 잡초가 금방 허리까지 자라났어요. 일주일만 방치하면 정글이 되는 느낌이었죠. 65인 제 체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마당일 때문에 무릎을 혹사한 거였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관절이 좀 약해지셨네요. 무리하지 마세요. 진통제 처방받고 돌아오는 길에 정말 허무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뭐 하러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나? 5월 말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천둥 번개와 함께 폭우가 쏟아졌어요. 제주도에서 겪어본 비 중에 가장 심한 비였습니다. 빗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새벽 3시쯤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뚝뚝뚝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급하게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더니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3군데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내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양동이와 대야를 가져다 놓았어요. 밤새 물 받는 그릇들을 비우고 다시 놓고를 반복했습니다. 정말 악몽 같은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천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물이 센 부분이 불룩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어요. 손으로 살짝 눌러보니까 푹 들어갔습니다. 천장 석고보드가 물을 먹어서 완전히 무른 상태였던 거예요. 급하게 수리업체를 불렀습니다. 기술자가 와서 한참을 점검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붕 전체를 다시 봐야겠는데요. 방수막이 여러 곳에서 손상됐어요. 그리고 천장도 일부 교체해야 합니다. 얼마나 들까요? 최소 1,000만 원은 넘게 들 겁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1,000만 원 넘게? 리모델링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큰 돈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통장 잔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작년부터 수리비로 조금씩 나간 데다가 생활비까지 쓰다 보니 남은 돈이 얼마 없었어요. 일단 견적서 보내주세요. 기술자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이거 계속 이렇게 돈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 수리를 안 할 수도 없고 1,000만 원 넘게 들여서 수리를 해도 과연 또 문제가 안 생길까요? 저는 확신이 안 서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6월 초 결국 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비만 오면 물이 새는데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국민연금을 중도 인출했습니다. 페널티 30%를 떼고 나니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요. 그걸로 수리비를 치렀습니다. 수리 기간 동안 저희는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뜯어내는 작업이라 먼지가 엄청났거든요. 할 수 없이 근처 민박집에 한 달 동안 머물렀어요. 하루에 몇만 원씩,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또 나갔습니다. 민박집에서 지내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여기 왔을까? 경기도에 있었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7월 초 수리가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천장은 깨끗하게 새로 해놨고 지붕도 완전히 방수 처리를 다시 했다고 했어요. 잔금을 치렀습니다. 통장 잔고가 확 줄었어요. 이제는 괜찮겠지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7월 말 정말 치명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현기증이 난다면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급하게 부축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차로 30분 걸려서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 30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스트레스성 어지럼증입니다. 많이 불안하셨나 봐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아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아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 몰랐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저 여기서 못 살겠어요. 제발 올라가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내를 이렇게 만든 게 다 제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어, 우리 올라가자. 그날 저녁 아들 민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망했어요. 빚만 3,000만 원 남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집 때문에 제가 더 도와드려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부자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딸 서연이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 파세요. 1억 원대 초반에 팔겠다는 사람 나타나면 무조건 파세요. 더 기다리면 더 떨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드린 돈이 아버지 손절할 줄 알아야 해요. 주식도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워서 버티다가 더 큰 손실 봐요. 서연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이 서지 않았어요. 거의 모든 돈을 쏟아부은 집인데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야 한다니 말이에요. 8월 초 아내가 먼저 경기도로 올라갔습니다. 딸 서연이가 차로 공항까지 마중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를 공항에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정말 외롭고 허무했습니다. 혼자 남은 제주 집은 너무 컸어요. 밤이 되면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외로움과 후회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곧바로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내놨습니다. 처음에는 1억 9천만 원에 내놨어요. 집값과 리모델링 비용, 추가 수리비까지 합치면 2억 원이 훨씬 넘게 들어간 집이니까 최소한 1억 9천은 받아야 본전이라도 찾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중산간 전원주택은 잘 안 나가요?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사겠죠. 이렇게 좋은 집인데. 하지만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문의 전화가 딱 한 통 왔어요. 그것도 구경만 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장님, 가격을 좀 낮추셔야 할 것 같아요. 중개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9월 중순 가격을 1억 7천으로 낮췄습니다. 2천만 원을 깎은 거예요. 그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집은 안 팔리고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아내는 경기도에서 혼자 힘들어하고 10월 말 결국 1억 5천까지 낮췄습니다. 거의 절반 가격이었어요. 그래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산가는 지금 매물만 쌓여 있어요. 다들 팔려고 내놓는데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의 말이 뼈저리게 와닿았습니다. 관광붐도 끝났고 전원생활 열풍도 식었어요. 게다가 중산가는 접근성이 안 좋아서 더 안 팔려요. 제가 왜 이 말을 진작 듣지 못했을까? 집을 사기 전에 이런 정보를 알았더라면 11월 초 제 건강도 악화됐습니다. 고혈압이 심해져서 약을 2배로 늘렸어요. 무릎도 계속 아파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 정도였죠. 혼자 있으니까 식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라면이나 간단한 것만 먹다 보니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진통제를 먹고 집안을 둘러보다가 장판 아래에 곰팡이가 번진 걸 발견했어요. 손전등으로 비춰보니까 검은 곰팡이가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집은 이제 끝났구나. 아무리 수리해도 소용없구나. 딸 서연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올라오셔야 해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알았어.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 하지만 집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문의 전화가 딱 2통 왔는데 둘 다 가격을 더 깎으라는 말만 하고 끊었어요. 11월 말 정말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1억 3천에 사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사장님, 1억 3천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1억 3천, 제가 드린 돈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거의 절반을 날리는 거였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안 될까요? 사장님, 솔직히 이것도 좋은 조건입니다. 이분도 투자 목적이라 더 깎으려고 하실 겁니다. 고민 끝에 거절했습니다. 너무 억울했거든요. 절반 넘게 날리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아요. 딸 서연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한테 팔았어야 했어요. 손절할 줄 알아야 해요. 로스컷을 못하면 결국 반토막 나요? 알아. 근데 너무 억울해서. 아버지, 억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라도 빨리 정리하세요. 계속 갖고 있으면 관리비만 나가잖아요. 서연이 말이 맞았습니다. 제주도 집은 비어 있어도 재산세, 건강보험료 다 나갔습니다. 1년에 100만 원 넘게 나가는 돈이었죠. 12월 말 결국 저도 경기도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집은 1억 5천에 그대로 매물로 남겨두고 일단 육지로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짐을 싸면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거의 모든 돈을 쏟아부은 이 집이 제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거구나. 제주공항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한라산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설렘으로 봤던 그 산이 이제는 후회로만 보였습니다. 경기도에 도착해서 보증금 1000에 월세 60만 원짜리 빌라를 얻었어요. 남은 돈 중에서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냈고 이사 비용 쓰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몇백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돈이 몇백만 원이 된 거예요. 아내와 다시 만났을 때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여보, 미안해. 괜찮아요. 당신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 고집이 이 모든 걸 망쳤다는 걸. 아내 말을 들었어야 했고, 딸 말을 들었어야 했고, 동네 이장님한테 물어봤어야 했고, 렌트부터 살아봤어야 했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025년 1월 경기도 작은 빌라에서 다시 시작한 삶은 정말 허탈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몇 년 전 떠나올 때와 똑같았어요. 평범한 도심, 차 소리, 사람들 소리,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변한 건 오직 저희 통장 잔고뿐이었죠. 아침마다 혈압약을 챙겨 먹으면서 작은 전기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제주도에서 쓰던 드립포트는 이사 짐 속에 박혀 있었어요. 꺼낼 마음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제주도 생각이 날 것 같았거든요. 여보, 커피 드세요. 아내가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건넸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매일 원두 커피를 내려 마셨는데 이제는 그럴 여유도 없었어요. 생활비를 최대한 아껴야 했으니까요. 월세 60만 원에 생활비 80만 원, 한 달에 14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제 국민연금 80만 원과 아내 기초연금 30만 원을 합치면 110만 원, 매달 30만 원 넘게 부족했어요. 통장에 남은 몇백만 원으로는 1년도 못 버티는 돈이었습니다. 결국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68세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현실이 정말 비참했습니다. 2월 초 아들 민수가 집에 찾아왔어요. 손에 봉투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생활비에 보태서 쓰세요. 아니야, 괜찮아. 너도 빚 갚느라 힘든데. 아버지, 받으세요. 제가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거예요. 결국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20년 넘게 직장 생활하고 퇴직금까지 받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손 벌리는 신세가 된 거니까요. 민수가 돌아간 뒤 아내와 마주 앉아 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내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그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아니야, 내 잘못이지. 당신 잘못 아니야. 하지만 진짜 누구 잘못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요. 3월 초 딸 서연이도 찾아왔습니다. 간호사복을 입은 채로 퇴근길에 들른 거였어요. 아버지,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혈압약 잘 드시고 계세요? 먹고 있어. 걱정 마. 아버지, 제주도 집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 안 팔렸어. 서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값 낮춰서 빨리 파세요. 계속 갖고 있으면 관리비만 나가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제주도 집은 비어 있어도 재산세, 건강보험료 다 나갔습니다. 1년에 200만 원 가까이 나가는 돈이었죠. 알았어, 생각해 볼게. 하지만 쉽게 결정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 집을 팔면 정말 끝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4월 제주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1억 3천에 사겠다는 사람이 또 나타났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1억 3천, 제가 드린 돈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안 될까요? 사장님, 솔직히 이것도 좋은 조건입니다. 이분도 투자 목적이라 더 깎으려고 하실 겁니다. 고민 끝에 또 거절했습니다. 너무 억울했거든요.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사람도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아요. 6월 말 저는 결국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편의점에서 새벽 시간대 일을 하기로 한 거예요.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하루 4시간, 시급 10,000원에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게 받기로 했습니다. 첫 출근 날 68세 나이에 편의점 조끼를 입고 물건을 진열하는 제 모습이 정말 초라했어요. 20년 넘게 직장 생활 동안 시설 관리 총괄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라면을 정리하고 담배를 진열하는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무릎이 아파서 올해는 못 걸었지만 그래도 걷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 억지로라도 나갔습니다. 여보, 이게 우리 나이에 맞는 생활이었나 봐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게, 제주도는 우리한테 맞지 않았어.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주도 전원 생활은 로망이었을 뿐 현실이 아니었다는 걸 7월 어느 날 제주도 집을 점검하러 다녀온 지인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1년 넘게 사람이 살지 않으니 집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천장에서 또 물이 샌 흔적이 있었고 벽에는 곰팡이가 번져 있었고 마당은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창문 일부는 바람에 깨진 것도 있었어요. 이 집은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모든 걸 포기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전원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계산했어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첫째, 의료 접근성. 68세면 언제 어디서 아플지 모르는 나이입니다. 병원까지 차로 30분 걸리는 곳에서 사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실제로 아내가 쓰러졌을 때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둘째, 교통과 생활 인프라. 마트 한 번 가는데 20분 넘게. 대중교통도 없는 곳, 차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나이 들면 운전도 힘들어지는데 그런 건 전혀 생각 못 했습니다. 셋째, 기후와 집 관리. 제주도 습기와 바람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리모델링을 아무리 잘해도 자연환경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특히 중산가는 습도가 높고 바람이 세서 집이 빨리 상해요. 넷째, 부동산 유동성.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중산간 전원주택은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팔고 싶을 때 못 파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돈이 집에 묶여버리는 거죠. 다섯째, 노후 자금의 안전성. 거의 모든 돈을 한 번에 쏟아부은 게 정말 큰 실수였어요. 최소한 절반은 현금으로 남겨뒀어야 했습니다. 집에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이 나빠졌을 때 대처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여섯째, 가족과 전문가의 조언. 아내가 렌트부터 살아보자고 했을 때, 딸이 병원 가까운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동네 이장님한테 업체 추천받자고 했을 때 전부 무시했습니다. 제 경력만 믿고. 일곱째, 손절 타이밍. 1억 3천에 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억울해서 거절했습니다. 아까워서 버티다가 결국 더 큰 손실을 본 거죠. 전원 생활은 로망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이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고 싶은 곳보다 버틸 수 있는 곳이 중요해요. 편의점, 병원, 약국이 가까운 곳, 대중교통이 있는 곳,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게 진짜 노후에 필요한 환경입니다. 지금 제주도 집은 여전히 1억 5천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1년 넘게 팔리지 않고 있어요. 그냥 방치된 채 썩어가고 있는 거죠. 제 평생 모은 돈이 그 집과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68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는 지금의 삶이 초라하긴 하지만 최소한 아내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